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이번에는 투자 관련해서 돈의 규칙이라는 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기법책은 아니지만 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들어가며 돈을 벌려면 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돈의 본질을 알고 올바르게 다루는 기술을 익힌다면 돈은 저절로 불어날 것이다. 이 간단한 원리를 최대한 넓게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도록 만들고 싶다. 돈의 규칙을 배우고 이해한다면 돈을 벌고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여기엔 특별함이 필요하지 않다. 그 누구라도 당신도 가능하다. 돈의 5가지 규칙. 첫 번째, 보존의 규칙. 돈을 제대로 모아라. 우량 자산에 투자해라. 증폭의 규칙. 돈을 눈덩이처럼 불려라. 복리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규칙. 돈의 위험을 관리해라. 레버리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분류의 규칙. 돈을 나누어서 보관하라. 섹터별로 분산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전환의 규칙은 돈이 생기면 차곡차곡 계속 사모으라는 뜻.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사람과 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대략 5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책을 손에 쥔 이상 그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다. 돈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폭풍우처럼 몰아치기 때문에 불어나는 속도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돈의 규칙을 알고 돈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파트 2. 돈의 규칙을 아는가? 투자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돈이 무엇일까? 돈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구매력이다. 따라서 돈을 번다는 건 구매력을 얻는다는 뜻이다. 내가 얻은 구매력은 다른 누군가가 지불한 구매력이며 이렇게 서로 구매력을 주고받는 행위를 넓은 의미에서 경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돈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 버는 것보다 많은 지출을 원한다. 생산량을 넘는 부채가 증가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럴 땐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으며 은행은 부채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이 경제 확장기의 종말이다. 우리가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부채와 어떤 금리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히 신용이 축소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항상 오버해서 확장을 했다가 다시 침체로 갔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본질로 도달하고 다시 오버하는 그런 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순환이 일어나면서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 화폐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 자산시장의 그 자산 곡선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확장과 어떤 흥분과 침체를 겪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환의 문제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점에 있다. 본인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렸기에 소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2가지 측면에서 경제를 위축시킨다. 첫째, 소비가 불가능하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구매력 이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역시 돈을 얻지 못하니 그들 또한 구매력을 잃게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수축한다. 둘째,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담보로 잡혔던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량 매도 물량에 의해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사람들의 자산 평가 금액도 하락해 담보 능력이 줄어들어 경제를 수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지금 올 하반기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구매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소비 침체가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빚 갚느라고 이자를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기 이런 소비 침체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도 역시 하반기에 우리가 부동산 PF와 브릿지론 대출 부실이 가속화되면 이런 공매라든지 경매 물건이 늘어나서 자산 가격이 하락할 만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기존 자산도 가치가 하락해서 담보 능력이 줄어들고 담보 능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를 수축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흐름을 바꿔야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간단하다.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구매력을 얻고 그들이 사용한 구매력은 신용에 힘입어 더 큰 구매력이 되어 누군가에게 돌아간다. 경제 확장 국면에서 보았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신용은 돈이 1억이 공급이 되면 그의 신용을 입히게 되면 10배 이상의 돈으로 10억 이상의 돈이 유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쉬운 돈의 공급 방법은
비용은 무엇일까? 바로 금리 인하다. 금리란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면 돈 빌리기가 쉬워지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통화가 공급되어 경제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주체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것이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해도 총 부채는 점차 늘어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에 도달하고 그것도 모자라 양적 완화를 시도해 살아났던 경제가 코로나 때 다시금 위기에 빠지면서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2020년에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조 달러가 넘는 돈을 뿌리게 된다. 2008년 때 4년간 2조 달러를 뿌렸는데 2020년 코로나 때는 2년간 4조 달러, 즉 2배의 돈을 뿌린 것이다. 기간이 2배로 짧았던 것까지 고려하면 돈의 공급 속도는 4배에 달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의 공급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물가가 1년 만에 10% 가까이 오르고 화폐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했다. 미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배경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었다. 금리의 지나친 상승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금리는 돈을 상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증가하니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지급 능력 또한 줄어들게 된다. 경기 수축의 악순환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2022년에서부터 2023년까지에 걸쳐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0에서 5%대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더 늘어나는 통화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금리는 지나치게 올리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금리를 낮춰야만 하는데 금리가 낮은 상황에 머무르다 보니 빠르게 제로금리에 도달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공급해야 하고 이는 다시 인플레를 초래하게 된다. 저금리 고물가가 디폴트 값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시대 흐름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돈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돈을 알아야 돈을 지배한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어딘가에 저장해 두는 것. 그래서 보관이 쉽고 휴대가 편리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존재, 그게 바로 돈이다. 돈의 구매력이 곧 돈의 본질인 것이다. 지금까지 돈으로 여겨왔던 5만원짜리 지폐는 진짜 돈이 아니다. 50년 전이라면 1만원으로 아주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냉면 한 그릇도 사 먹기 힘들다. 적혀있는 숫자가 얼마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그걸로 얼마나 많은 재화를 교환할 수 있는가 하는 구매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교환 가능한 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열심히 모아도 가난한 이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허리띠 졸라매고 꼬박꼬박 저축하는데도 왜 부자가 되기는커녕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일까? 돈이 아닌 것을 돈이라 여기고 모으고 있었으니 부자의 꿈에서 멀어지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통장에 숫자가 쌓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구매력이 쌓여야 부자가 되는 것이다. 통장의 숫자가 아무리 불어나도 실제로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진짜 이유다. 아무리 열심히 저녁이 아니라 저축해도죠. 미국의 달러 발행량을 보면 60년대부터 쭉 보면 60년대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완면하게 달러 발행량이 증가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증가하더니 코로나 때는 완전히 수직 각도로 돈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20년대 근방으로 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쭉 완만하게 가다가 20년대부터 급등하면서 훨씬 더 높은 각도로 돈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증가하다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와 인플레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래 그림 가운데 청색 세로줄 부분이 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이고 22년 2월까지 꾸준히 달러를 과도하게 공급하며 양적 완화를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 미국은 41%의 통화를 새로 발행했다. 기존에 발행된 달러 100장, 2년간 새로 발행한 달러 41장, 현재 발행된 총 달러 141장,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행되어 온 달러의 41%를 2년에 걸쳐 새로 발행해 시장에 투입했다. 작은 마을의 생수가 1,000원일 때 수요와 공급이 같다면 돈의 양이 2배로 늘어나면 생수의 양은 2,000원으로 오를 것이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기존에 달러가 100장 있었는데 41장이 추가되었다면 100달러였던 물건의 가격은 141달러가 될 것이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빠르냐 늦냐의 차이일 뿐
발행된 화폐만큼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되었던 22년 2월 기준으로 물가는 평균 1년 만에 10% 정도 상승했으며 부동산은 20%, S&P 500은 23% 상승했다. 이 데이터들은 모두 화폐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것이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이 불어나야 된다. 파트 3. 보존의 규칙. 돈을 제대로 모아라. 당신의 돈이 녹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에는 한 가지 큰 결점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구매력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이다. 22년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5.7% 상승했고 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예금의 평균 금리는 약 2.9%였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100만원 예금 후 1년이 지나 102만 9천원이 되었다면 1년 전 100만원짜리 물건은 105만 7천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1년 전 100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1년 후에는 예금의 이자까지 포함해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처음 1년간 2만 8천원의 차이였던 예금과 물건의 가치는 10년이 지나면서 41만원까지 벌어진다. 이걸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1001년 동안 구매력은 2.7% 감소했지만 10년 후에는 24%까지 감소하게 된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 집값과 주식이 폭등하면서 갑자기 유행을 타기 시작한 단어가 있다. 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오르면서 은행에 적금만 들어오던 순진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했다는 뜻의 신조어 벼락거지다. 자산 없이 현금만 열심히 모아왔던 사람들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다만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자산 차이에 따른 빈부격차인데요. 아무래도 이 상위 계층은 자산이 훨씬 더 빨리 불어나는 반면에 이런 빈곤층 하위층에서는 자산의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위 표에서 집계된 빈곤층 재산의 대부분은 현금이다. 열심히 돈을 벌어 지출한 후 남은 돈을 성실하게 저축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해 녹아내린다. 반면 부자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금, 가상화폐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사들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동산, 주식, 채권, 금, 가상화폐가 모두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도 시간이 갈수록 입지와 교통과 인구가 몰리는 곳이 자산이 될 것이고요. 주식도 해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마켓시어가 늘어나는 그런 회사의 종목이 진짜 자산이지 어떤 테마주나 그런 작전주 같은 것들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반면에 채권이나 금, 가상화폐 같은 것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성과가 있고 가상화폐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잡코인이나 밈 관련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자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결국 부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번 돈을 이용해 계속 자산을 불려나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현금의 가치는 눈 녹듯 사라진다. 소비를 참아가며 겨우 1억 원을 모았는데 집값이 3억 원이 올라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이다.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저축만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에게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한국의 자산 규모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차이는 2017년 100배에서 2020년 167배까지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향후 빈부격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기에 부자들은 그 돈으로 새로운 자산을 사들여 계속해서 부를 늘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이유. 버스를 놓쳤을 때 아무리 빨리 쫓아가도 따라잡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물가보다 느리게 상승하는 소득으로는 원하는 부를 손에 넣기 어렵다. 미국의 화폐 발행량은 1960년 이후 73배나 증가했으며 이를 계산하면 60년 동안 화폐 가치는 98.7% 하락했다. 60년 전 1만원짜리 물건이 지금은 73만원이 된 것이다. 화폐 발행량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얼마만큼의 달러가 새로 발행되었는지 살펴보면 화폐 가치가 얼마나 희석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60년간 98% 이상이 사라졌다. 미국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 미국은 왜 계속 새 달러를 발행할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발행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미국이 달러 발행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계속 발행하지 않으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경제는 부채로 돌아가고 있다. 23년 미국 부채는 30조 달러를 돌파했다. 기존 부채 한도는 23년
10조 달러였지만 21년 의회 승인을 통해 31조 4천억 달러까지 한도를 늘렸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갚으려고 돈을 계속 빌리는 것일까? 지금 현재 24년 현재는 30조를 넘어서 34조를 넘었고 100일마다 1조 달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달러를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현상이 더 가속도를 이렇게 붙여서 달러를 더 찍어내는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은 부채를 청산할 생각이 없다. 해결 방법은 새로운 빚으로 기존의 빚을 갚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빚에는 이자가 붙기 마련이고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그 이자까지 갚아야 하기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달러 발행을 멈출 수 없다. 멈추는 순간 빚을 갚을 수 없고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미래의 부를 앞당겨 사용하려는 본성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제 객체들이 끊임없이 미래의 부를 끌어와 미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탐욕이 존재하는 한 부채 규모는 계속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부채를 견딜 수 없어 이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거품 붕괴라고 한다. 거품이 붕괴해도 침체기를 겪고 경기가 회복되면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든다. 다시 부채가 쌓이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화폐 가치의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에는 위기가 와서 어떤 거품 붕괴가 돼서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이 조정을 보이지만 다시 또 부채를 쌓고 통화량을 늘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죠. 화폐 발행량 추이를 보면 끊임없이 올라가고 최근에 들어서는 더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달러 가치는 100년 전과 비교해 99.9% 하락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각성하고 돈 찍어내기를 멈추거나 달러가 화폐 가치를 회복하고 100년 동안 잃어버린 99%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문제는 치킨값이 아니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크게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새로운 돈을 많이 공급해도 물가는 바로 오르지 않는다. 돈이 풀려도 일상 경제가 당장 그만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잉여 자금이 발생한다. 이 잉여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간다.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이 공급되면 음식이나 옷 같은 소비재에 사용되지만 그런 식의 소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계 효용을 맞아 점차 줄어들게 된다. 어느 정도 지나면 그 효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산 시장은 잉여 자금을 저장하게 되고 돈이 풀릴수록 자산의 가격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집값 오르는 속도가 치킨값 오르는 속도보다 빨라지게 사고자 하는 것들의 가격이 저축한 돈의 은행 이자보다 더 빨리 올라 문제가 될 것이다. 치킨값 오르는 정도야 열심히 벌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별 상관 없겠지만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테니 말이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정당한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저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란 눈앞의 작은 이익을 미래의 더 큰 이익으로 되돌려 받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올바른 대상을 찾아 그걸 장기간 모아가는 것. 당장 사용 가능한 구매력을 사용하지 않고 미래의 더 큰 구매력을 획득하기 위해 모아가는 행위. 이것이 곧 진정한 투자여 진정한 저축인 것이다. 올바른 대상은 갈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어떤 그런 대상이 되겠죠. 투자를 이렇게 도식화한 건데요. 만약에 2시간에 토끼 한 마리를 벌어서 하루에 8시간 동안 토끼 4마리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6개월 후, 1년 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유지가 되죠. 그러나 투자라는 개념은 지금 당장은 6시간 동안 3마리밖에 못 잡아서 조금 생활이 팍팍하더라도 활을 쏘는 연습을 2시간 동안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반년이 지나게 되면 활 쏘는 기술로 토끼를 잡게 되기 때문에 4시간 만에 4마리를 잡아서 4시간의 여유를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4시간 동안 또 활 쏘기 연습을 해서 결국에는 1년 후에는 2시간 동안에 맨손으로 잡는 것보다 4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6시간 동안은 자유를 누리거나 또는 추가로 다른 부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투자의 어떤 개념을 토끼잡이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라. 화폐 가치의 하락은 곧 물가의 상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다 같이 오른다. 이 말은 집이나
금, 주식, 금, 코인과 같은 금융자산과 상품, 즉 자산의 가격이 함께 오른다는 얘기다.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요. 자산, 우리가 사야 하는 자산의 가격은 반대로 이렇게 계속 오르는 반비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의 가치 하락이 더 가속화됨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가치 상승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자산 가격은 꾸준히 오를 거라 말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자산이 오른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르는 자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냉면 가격이 1만원을 넘고 치킨도 한 마리에 2만원을 넘었다. 삼겹살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앞으로도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할 테니 말이다. 그러면 왜 냉면은 다시 5천원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치킨은 1만원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물가가 오른다는 사실 외에도 중요한 게 있다. 10년 후에도 냉면과 치킨과 삼겹살의 가격이 오른다고 한 데에는 중요한 대전제가 있다. 바로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냉치삼을 좋아해야만 가격이 오른다는 점이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냉면과 치킨과 삼겹살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10년 후에 갑자기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될까? 그럴 확률은 매우 지극히 낮다. 정리하자면 10년 후에 냉치삼의 가격이 지금의 냉치삼 가격보다 비쌀 것이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 2. 시간이 흘러도 수요가 유지된다. 저축이란 구매력을 모아가는 행위이며 구매력을 제대로 모으기 위해선 시간이 흘러도 구매력이 감소하지 않는 자산을 모아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여전히 원하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유지되는 자산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냉치삼과 같은 자산을 사라. 냉치삼의 법칙.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자산을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능숙하게 구별한다면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자산의 진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괴리는 결국 정보력에서 나온다. 시간이 흘려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헐값에 파는 좋은 자산을 매수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두가 그 자산의 가치를 깨달을 즈음이면 크게 오른 가치로 큰 차익을 거둘 것이다.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 이것이 투자의 핵심이다. 또한 이런 진짜 인정받는 자산이 어떤 전체 이 자산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럴 때 결국엔 다시 우상향할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원할 만한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람들은 쓸모가 있거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자산이라면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이 된다. 서울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단기적인 등락은 있었지만 건국 이래 끊임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직장, 각종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언제나 수요가 많으며 수요가 많은 장소는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수요와 지급의 용의가 있는 사람의 수가 유지되면서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언제쯤 내려갈까? 답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더는 서울 아파트를 원하지 않을 때 상승을 멈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는 흔들림은 있고 또 조정은 오겠지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금을 생각해보자. 금이 화폐의 왕으로 군림하며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희소성이다.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점이 금을 왕좌에 올려놓은 것이다. 금은 다른 광물들에 비해 상당히 희소하며 그만큼 생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높은 생산 비용이 높은 희소성을 추가로 보장해 주었다. 주식은 어떨까? 주식은 기업에 대한 분할 소유권이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입, 즉 현금 창출 능력에 달려있다. 그 능력은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인류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만큼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애플의 40년간 가격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1달러에 샀다 그러면 지금은 2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어떤 기업의 주식이 미래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래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주식, 즉 계속 상승할 주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도 수요가 있는 자산이라면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이며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이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자산이다. 마음에 두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길 바란다. 냉치삼처럼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이 원할까? 파트 4. 증폭의 규칙. 돈을 눈덩이처럼 굴려라. 복리라는 마법. 1626년 인디안들은 뉴욕 맨하탄 전체를 24달러를 받고 네덜란드인들에게 넘겨주었다. 2022년 현재 맨하탄 전체의 가치는 1조 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만약 인디언들이 맨하탄을 팔고 얻은 24달러를 매년 8%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며 복리로 지금까지 400여 년간 투자했다면 그 돈은 무려 560조 달러가 넘어가게 된다.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투자를 시작하거나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는 11살 때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 2022년 현재 그의 나이는 90세가 넘었다. 그는 전 재산의 99.7%를 52세 이후에 벌었다. 이 말은 그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복리의 힘이 극대화되는 인생의 후반기에 벌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재산을 크게 증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복리이며 투자자라면 누구나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 복리의 힘을 정확히 이용한다면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다. 워런 버핏의 자산 상승 곡선 상승 그래프인데요. 52세 이후에 그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복리에 의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52세가 넘지 않았다 그러면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한 내용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2002년 4월 애플의 주가는 겨우 39센트였지만 지금은 100달러가 훨씬 넘는다. 20년간 주가가 300배 넘게 오른 것이다. 만약 2002년과 4년 사이에 애플의 주식을 1달러에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주식은 현재 100배가 넘게 올랐을 것이다. 20년 만에 100배가 넘게 오른 것이죠. 오늘날 애플이 1%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의 원금 대비 수익률은 100%가 넘는다. 심지어 애플은 적지만 배당도 지급한다. 아마존은 1997년 상장 이후 25년간 1000배가 넘게 올랐다. 25년간 1000배죠. 상장 당시 아마존 주식을 산 사람이 있다면 하루에 1%만 올라도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복리의 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1000만 원이 100억이 된 것이죠. 복리의 기본 공식과 응용 공식. 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3가지 요소. 수익률, 기간, 레버리지. 수익률부터 살펴보자. 근소해 보이는 수익률 차이라도 복리로 쌓아간다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음 기간을 살펴보자. 복리는 시간이 흘렀을 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난다. 복리와 장기 투자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다. 매년 2배씩 자산을 불려나간다면 30년 후에는 10억 배가 넘는 재산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 30년 동안 매년 재산을 2배씩 불려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엔 충분했을 것이다. 복리의 기본 공식은 수익률 곱하기 기간이죠. 복리의 힘을 불리기 위한 3단계는 레버리지이다. 레버리지는 대출, 남의 돈을 활용하는 것이죠. 복리의 응용 공식은 가로 열고 수익률 곱하기 기간이지만 가로 닫고 곱하기 레버리지를 이용함으로써 부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1000달러를 연평균 12% 수익률로 10년간 투자한 사람과 30%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1300달러로 10년간 투자한 사람의 수익 차이를 살펴보자.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3106달러이지만 레버리지 30%를 이용했을 때는 4038달러. 이처럼 레버리지는 복리의 힘을 한 번 더 증폭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도 있지만 반면에 리스크도 존재한다. 양날의 검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인 동시에 극도로 날카로운 검이다.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예리한 검이라 생각하자. 이런 무서운 도구를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초보자가 들게 된다면 그것은 적을 베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베는 흉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준비가 부족한 투자자라면 복리 기본 공식만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레버리지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극명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명하게 레버리지, 대출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화폐 발행자가 되어라. 자본주의에서는 화폐 발행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일수록 이득을 보고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손해를 본다. 합법적으로 내가 스스로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레버리지, 부채, 대출을 받는 것이죠. 레버리지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돈이 새롭게 발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화폐 발행인보다 먼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다면 누구나 계급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설 수 있을 것이다. 화폐 발행인이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새로 발행한 화폐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인데
내가 부채를 통해 돈을 새로 발행한다면 어떨까? 나 역시 가장 비싼 가격에 화폐를 팔 수 있다. 시간이 흘러 싼 가격에 다시 갚으면 된다. 이것이 대출을 잘 활용해서 좋은 자산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자기 자본 3억 원, 은행 돈 2억 원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억 원을 35년간 평균 5%의 금리로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고 하면 대출금 2억은 총 이자 2억 2,393만 원을 더해서 총 상환 금액은 4억 2,393만 원이 되는 것이죠. 즉 이자가 2억 3천만 원 정도 더 2억 2,3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것이죠. 2억 원을 빌려서 35년 동안 총 4억 2,400만 원 정도를 갚게 된 것이다. 지금의 2억 원과 30년 후에 4억 2,400만 원 중 어느 것이 더 가치와 매력이 있을까? 가능하다면 35년 전에 집값이 얼마였는지 찾아보자. 이때 2천만 원 하는 집이 지금은 20억이 넘으니까 100배가 넘게 올랐죠. 그에 비해서 2억 원이 4억 2천이 된 것은 불과 2배 조금 더 오른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어렸을 때의 아이스크림 값과 지금의 아이스크림 값이 몇 배나 차이 나는지 떠올려보자. 한 10배 정도는 차이가 나죠. 달러의 구매력은 연평균 7.5%씩 하락한다. 원화와 달러가 비슷하게 구매력을 상실한다고 봤을 때 35년 후에 원화의 구매력은 16분의 1이 된다. 오늘 1만 원으로 초코파이 100개를 살 수 있다면 35년 후에는 6개밖에 살 수 없다. 실제 그렇죠. 예전에 초코파이가 한 개 100원 정도 했었으니까 그때는 100원으로 만 원으로 100개를 샀는데 35년이 안 지났지만 최근에는 비싼 초코파이는 하나에도 2,000원씩 하죠. 그러면 만 원으로 5개밖에 못 사기도 하죠. 물론 그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구매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돈을 빌려서 일단 집을 사고 35년간 갚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빌리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가장 높은 지금 빌려서 나중에 갚는 편이 유리하다.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 전혀 땅값이 오르지 않는 저기 어디 경상북도의 외진 곳에 맹지의 땅을 샀다.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자는 계속 냈는데 땅값은 잘 안 오르죠. 그런 곳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선호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것에 사람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본주의의 결함을 이용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다. 빌린 돈을 이용해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잃지 않는 것. 미래에도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자산을 구매해야 한다. 자산 가치가 상승했을 때 자산을 조금 팔아서 가치가 사라진 화폐를 갚아버리면 된다. 이것이 부자들은 다 알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함을 이용하는 치트키와 같은 방법이다. 실제로 한국의 빌딩 부자들 이런 책들을 보면 한 빌딩을 사서 그 가치가 거기서 임대료를 모으고 이 가치가 올라가면 그것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빌딩을 사고 또 이것의 가치가 올라가고 임대료를 모으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 대출을 일으켜서 또 대출로 새로운 자산을 사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방법들을 본능적으로 잘 활용한 분들이 그런 어떤 한국의 빌딩 부자들이 됐다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죠. 빚의 진짜 이름.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잃으므로 지금 빌려서 가치 있는 걸 사고 나중에 싸지면 갚는다. 이는 주식 공매도와 같은 개념 아닌가? 주식을 비쌀 때 빌려서 쌀 때 갚으나 화폐를 비쌀 때 빌려서 쌀 때 갚으나 별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채의 사용은 법정 화폐를 공매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모든 국가의 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잃어왔다. 화폐 발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던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다. 하물며 그런 인간의 집합체인 국가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가장 구매력 높은 오늘의 화폐를 빌려서 진짜 자산을 사고 시간이 흘러 화폐 가치가 낮을 때 갚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최고의 왕도인 것이다. 복리의 슈퍼 응용 공식. A 주식 1,0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할 때 자산 가격이 올라 담보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추가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돈을 더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 부채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슈퍼 응용 공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슈퍼 응용 공식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계속 이렇게 현금 창출 능력이 확대되는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겠죠. 자본 1,000달러, 부채 300달러는 총 자산 1,300달러가 되고 자본 1,000달러 대비 부채 비율은 30%가 되죠. 자산 가격이 50% 상승하게 되면 1,300달러는 1,950달러가 되고 자산은 부채 300달러를 뺀 1,650달러, 부채는 300달러가 되고 총 자산 1,950달러 대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8%밖에 안 되죠. 자산이 아니죠. 자산에서 자본이 늘어났죠. 자본이 1,650달러니까요. 그래서 18%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30%로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추가 부채를 창출할 수 있다. 추가 부채를 창출하게 되면 1,650달러와 부채
부채 300달러에 추가 여기서 자산은 뭐 자본의 개념이죠. 추가 부채 195달러를 활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총 자산,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게 총 자산이죠. 근데 여기서 뭐 자산을 자본의 개념으로 본 거고요. 총 자산은 2145달러로 자산의 가격이 오르니까 추가 부채가 발생해서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30%로 맞추게 되면 수익률 곱하기 기간이 이 복리의 법칙인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더했고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 레버리지를 발행할 수가 있고 또 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또 레버리지를 만들어내서 자산의 이 상승 속도를 증가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 응용 공식의 한 가지 자산만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한 후 그 자산으로부터 레버리지를 끌어올 수도 있다. 8억 원이 있다면 집을 전부 8억 원 내 돈 전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3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사고 남은 3억 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3억 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다시 주식을 담보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금을 산다. 뭐 금 ETF나 뭐 실물 금을 사도 되겠죠. 그 금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버리지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자산이 오르면 또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사면 복리는 복리를 부르고 레버리지가 곱해지고 또 곱해지면서 강력한 화폐 발행인이 되어 자본주의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파트 5. 관리의 규칙. 돈의 위험을 관리하라. 레버리지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이다. 레버리지는 무기다. 무기 없이 전장에 뛰어드는 건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다. 아직 무기를 잘 다루지도 못하면서 전장에 뛰어드는 건 역시 매우 위험한 짓이다. 전장에 나서려면 최소한 내 손에 들린 무기 하나 정도는 능숙하게 다루고 또 관리도 잘할 줄 알아야 한다. 레버리지 사용편, 심화편. 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 레버리지를 하는 것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로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 30%로 레버리지를 하는 경우에는 8억 원 아파트를 자본으로 샀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30% 2억 4천만 주식을 사고 이럴 경우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30%가 되는 것이죠. 이를 자산 대비 부채 비율 30%로 레버리지 하는 경우는 아파트 8억 원을 내 자본으로 샀고 담보대출로 30% 2억 4천을 주식으로 샀다면 자산은 10억 4천 이고 부채는 2억 4천만 원이므로 부채 비율은 23%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분모가 8억 원에서 10억 4천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됐고 주식을 담보로 추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파트 8억, 주식 2억 4천, 비트코인 1억 원을 더해서 자산은 10억 4천이 됐고 부채는 3억 4천, 부채 비율은 30%가 됐죠.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는 총 자산이 10억 4천이었지만 11억 4천으로 1억이 늘었기 때문에 자산 상승에서는 더 큰 어떤 레버리지의 덕을 볼 수가 있겠죠. 금리가 오를 때 레버리지 관리, 이제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금 재투자를 가정한 경우 연평균 12%이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레버리지를 안전하게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한다고 가정한 후 계산을 해봐야 한다. 연평균 7%, 대출은 단리죠. 7%로 대출받아 연평균 수익률 12%, 복리죠. 투자는 12% 복리 S&P 500의 투자 시에는 1년 1,000만원 10년간 대출 이자는 단리이기 때문에 700만원이지만 1,000만원 10년간 투자 소득은 복리이기 때문에 2,100만원이어서 이자보다 수익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크게 오를 것이라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1. 부채 비율을 줄인다. 향후 올라갈 금리가 부담되거나 이자 상환 능력에 무리가 예상될 경우 부채 비율을 일부 축소한다. 현금이 있으면 부채를 상환해도 좋고 없다면 자산의 일부를 팔아 상환해도 좋다. 2. 추가 레버리지는 만들지 않는다. 3. 신규 자금은 부채를 상환한다. 돈이 새로 생길 경우 자산을 사기보다는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방법도 좋다. 이것은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멈췄다가 상승하는 초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의 꽃, 부채 비율 컨트롤 역시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담보 자산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 적당히 부채 비율을 조절하여 리스크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다. 1. 담보 자산을 더 산다. 이 방법은 담보로 하는 자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고 담보물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2. 여유 자금으로 부채를 일부 갚는다. 3.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는다. 본인에게 자금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부채 비율을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반드시 자산을 팔아 갚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못하면 돈 빌리지 마라. 돈 빌리는 것이 레버리지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내가 가진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일시적 하락이고 문제가 없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한다. 이때 돈이 없다고 레버리지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추가 매수 후 거기서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되면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식 1000만원 중 부채 300만원일 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0%이다. 주가가 40% 하락 시 주식 평가 금액은 600만원으로 감소하고 주식 600만원 중 부채 300만원 대비 부채 300만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로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추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선 안 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탐욕을 이기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다. 탐욕스러운 도박꾼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된다. 퇴출당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부채 비율 518 법칙. 부채 비율을 컨트롤하는 518 법칙. 5. 원래는 30%인데 5.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에 도달하면 30%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1. 자산의 10%를 매도하여 8. 자본 대비 부채 비율 80%로 조정한다. 1억 5천 대출 5천만원을 끼웠을 때 그러면 총 자산 대비 대출 이 부채 비율은 한 30%가 조금 넘게 되죠. 1억 5천 하던 주식이 1억 원으로 떨어지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가 된다. 이때 자산의 10%인 1000만원을 매도하여 부채 5천만원 중 1000만원을 갚는다. 그러면 자본은 5천만원, 부채는 4천만원,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80%가 된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에서 44%로 떨어진다. 추가로 하락하면 마찬가지로 자산의 10%를 팔아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80%로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노선인 거죠.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채 비율은 상승하는데 당장 손해보기 싫어서 넋놓고 있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단칼에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레버리지를 관리하는 518 법칙이 되겠습니다. 최종 병기 레버리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도저히 레버리지를 사용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라면 레버리지를 최종 병기로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평상시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다 약세장이나 노이즈 이슈에 휘말려 자산의 본질적 가치와 상관없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때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레버리지로 산 자산은 매도하여 이익금을 챙기고 부채는 상환한다. 즉 레버리지를 최종 병기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2022년 하반기에 보면 갑자기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 종합주가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2,150까지 떨어지죠. 이럴 때 왕창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식을 사고 또 회복했을 때 팔아서 대출을 갚는 그런 방법을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파트 6 분리의 규칙. 돈을 나누어 보관하라. 돈은 구매력 배터리에 담는다. 화폐, 주식, 채권, 금, 코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산은 구매력을 담아두는 껍데기 역할을 한다. 힘을 담아두는 껍데기, 이것을 배터리라 부르겠다. 힘을 담아두는 껍데기, 배터리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의 예시. 그러니까 화폐, 이 돈의 구매력을 어디에 담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폐나 예금에 담아둔다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적으나 장기적으로는 100% 구매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단기 쓸 생활비 정도만 이런 예금이나 화폐에 담아두는 것이 많고 그 외에는 다 자산의 구매력이 보존되는 그런 자산에 담아둬야 되는 것이죠. 금, 단기적으로 약간의 변동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구매력을 보존한다. 주식, 단기적인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며 주식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 또한 천차만별이다.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증가한다.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주식이 되겠죠. 구매력을 오래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좋은 주식, 돈을 계속 잘 버는 회사, 좋은 부동산, 인구가 몰리고 교통이 더 좋아지는 곳, 좋은 상품, 좋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치를 오래 보존할 수 있게끔 설계된 배터리에 구매력을 담아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증발하지 않는 진짜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자산을 사는 것,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은 구매력의 창고를 확장하는 일이다. 구매력을 쌓아두는 창고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자산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창고 안에 넣어둔 비축량의 변동이 있어도 결국은 창고의 크기에 따라가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자산을 대한다면 현재 가격에 대한 집착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 큰 창고에 계속 좋은 자산을 이렇게 비축하고 담아두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자산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트 7. 전환의 규칙. 돈이 생기면 그냥 살아. 무한복리. 워렌 버핏이 평범한 투자자였다면 결코 지금의 부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1. 펀더멘탈이 무너지거나 2.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비싸지거나 3. 더 좋은 자산을 발견하지 않는 한 자산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워렌 버핏은 팔지 않을 자산을 계속 산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리의 슈퍼 응용공식 플러스 영원히 보유 가능하다면 계속 사모으는 것이 무한복리의 어떤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부를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좋은 자산을 사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가급적 팔지 않고 오래 복리로 굴리면 누구나 무한복리의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좋은 자산을 계속 사서 팔 이유가 없는 한 영원히 보유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돈을 불려나가는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돈의 규칙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추가적인 경제 상식 한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2-3년 내에 온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란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보통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더 높다. 돈은 시간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기 때문이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묶여있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기 금리가 더 높아졌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단기 금리는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만기가 짧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반면에 장기 금리는 장기적인 경기 상황과 기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단기 금리는 급격히 오르는 데 반해 장기 금리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는 현상은 시장의 장기적 전망이 단기적 경제 전망보다 좋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또는 이 장기적인 금리는 경기 상황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데, 그런 경기 상황보다 단기 금리가 높게 되면 경제에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발생됐고, 역전되고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22년 3월 달에 또 역전이 됐거든요. 그로부터 2-3년 내로 보통 평균 20개월 정도 걸려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들 사이에는 엄청난 인과관계가 숨어있다. 바로 물가와 기준금리의 관계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2년 정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나면 물가는 내려가고 경기는 위축 국면으로 접어든다. 너무나 당연한 경기 순환의 정상적인 사이클이라 볼 수 있다. 경기가 확장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요. 그렇게 되면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경기가 위축이 되고 다시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죠. 여기서 물가가 내려가는 이 현상이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면 다시 금리를 내려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경기가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후 실제 경기가 위축되기까지는 20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경기의 확장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이후 고금리로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역시 조정을 받는 사이클과 일치한다. 그냥 시장 사이클의 일부분일 뿐인 것이다. 즉 단기 금리의 급등으로 전체적으로 이 경제 상황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역전 현상이 결국엔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22년 3월에 그 역전 현상이 발생되고 현재 2년이 지났는데도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AI라는 어떤 특별한 경제의 어떤 변수가 그런 침체의 사이클을 조금 더 지연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돈의 규칙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시장의 어떤 투자의 성과에 큰 어떤 성과가 있고 돈을 크게 불려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